결혼 3년 차, 우리 부부의 일상은 평온하고 잔잔한 호수 같았다. 나는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고 그녀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것이 나의 유일한 보람이자 행복이었다. 퇴근길, 아내는 늘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직장 상사인 대표라는 작자는 아내의 입을 통해 전해 듣기로는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말도 안 되는 업무 지시,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무리한 호출, 그리고 사사건건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언행들. 아내는 매일 밤 식탁에 앉아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나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라 위로하는 것이 일과였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때마다 나는 이 사람이 겪고 있을 직장 내의 부조리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일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오늘따라 아내의 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었다. 나는 오늘만큼은 아내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다. 평소 그녀가 좋아하던 와인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다. 하지만 밤 9시가 넘어가도록 그녀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음만 무심하게 울릴 뿐이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나는 그녀가 또 그 악독한 대표 때문에 야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직접 가서 데려오는 게 좋겠지? 나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차에 올라탔다. 아내의 회사가 있는 강남의 높은 빌딩 숲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지친 얼굴을 생각하며 따뜻한 포옹을 해줄 생각뿐이었다. 빌딩 앞에 차를 세우고 로비로 들어섰다. 텅 빈 로비에는 경비원 한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사무실 불들은 대부분 꺼져 있었지만 고층의 몇몇 사무실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로비 소파에 앉아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10분, 20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배가 되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아내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 직후 내 눈에 들어온 광경은 나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내의 뒤를 따라 나온 것은 그녀가 그토록 혐오한다던 그 대표였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아주 자연스럽고도 친밀하게 감싸쥐고 있었다. 아내는 전혀 거부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의 품으로 파고들 듯 다정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묘한 분위기였다. 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빌딩 앞에 대기 중인 검은색 최고급 세단으로 향했다. 차 문이 열리고 아내는 마치 제 집 안방에 들어가듯 익숙한 몸짓으로 그 비싼 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대표가 그 뒤를 따라 타자 차 문이 묵직하게 닫혔다. 나는 로비 한복판에서 말 그대로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방금 내가 본 것이 정말 내 아내가 맞는 것일까? 내가 매일 밤 위로해주던 그녀의 그 고단함과 눈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연극이었을까? 차가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쥔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심장은 바닥 끝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아내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며 설레던 마음은 집 앞 골목에서 아내의 차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분명 야근이라 했다. 상사의 지독한 괴롭힘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오늘 밤에는 도저히 버틸 힘이 없으니 일찍 들어가 쉬고 싶다며 나에게 애틋한 문자까지 남겼던 아내였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지친 아내를 위로해주기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두고 기다리던 참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아내의 차는 내가 알고 있는 퇴근 방향이 아닌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 주차장으로 유유히 들어가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뒤를 쫓았다. 호텔 지하 주차장,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아내의 차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내렸다.
그녀는 내가 알던 피곤에 절어있던 모습이 아니었다. 립스틱을 다시 짙게 바르고 코트 매무새를 가다듬는 모습은 데이트를 앞둔 여인의 설렘 그 자체였다. 이윽고 맞은편 검은색 세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아내의 회사 대표였다. 대표님,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그 서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내가 대표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다. 아내의 몸이 자연스럽게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평소 내게 대표가 집요하게 굴어서 미치겠다. 그 사람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말도 안 되는 호출 때문에 퇴근 후에도 쉴 수가 없다며 울먹이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건 고통받는 직원의 하소연이 아니라 연인 간의 달콤한 미러였다. 두 사람은 마치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호텔 로비로 향했다. 아내의 손길이 대표의 재킷깃을 다정하게 다듬어주는 모습이 섬광처럼 내 눈을 찔렀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헌신적이고 다정했던 아내의 가면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동안 내가 보았던 그녀의 눈물, 그 가련했던 연기는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다. 내 사랑은 그녀에게 그저 든든한 보험이자 불륜의 현장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방패였을 뿐이다. 배신감보다 더 차가운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그곳을 빠져나오려 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식탁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핸들을 돌리려던 찰나였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둔탁하고 불길한 진동음이 정적을 깼다. 액정을 확인하자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이 화면에 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방금 본 것들은 있는 게 좋을 거야. 남편으로서 그저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그랬어? 경고하는데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 네가 본 게 무엇인지,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명심하라고. 한 번만 더 눈치 없이 굴면 그 다음엔 너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예전처럼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가끔은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나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었다. 그녀의 그 다정한 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본심을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아내는 최근 들어 부쩍 나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옆으로 다가가면 그녀는 은근슬쩍 자리를 옮기거나 휴대폰을 보며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렸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라고 가볍게 물어보면 아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내가 좀 피곤하다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자기 의심만 앞세우잖아. 저번 기념일 때도 당신이 예약한 식당 너무 시끄러웠던 거 알지? 센스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어. 사소한 과거의 실수들을 끄집어내어 나를 몰아세우는 모습이 낯설었다. 예전이라면 그저 웃어 넘겼을 일들도 이제는 나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아내는 끊임없이 나를 정서적으로 고립시키려 애썼다. 자신이 저지른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를 부족하고 예민한 남편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식탁 위에서 아내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대표님이 그러시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하대. 사실 그분이 참 존경스러워. 일할 때는 그렇게 엄격하지만 뒤에서는 직원들 하나하나 챙기는 그 세심함이 정말 남달라. 당신도 그분처럼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아내의 입에서 대표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내 속은 타들어갔다. 그가 어떤 인간인지, 호텔 로비에서 어떻게 아내를 안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를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가식적인 찬양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다. 그녀는 내 반응을 살피며 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내가 알던 사랑스러운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확신하는 포식자의 표정이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그녀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원래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뢰라는 단어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평소 아내는 가방 정리를 꼼꼼히 하는 편이었는데 안쪽 깊숙한 곳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낯선 파우치가 잡혔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파우치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흔한 화장품들이 아닌 낡은 다이어리와 함께 생전 처음 보는 검은색 스마트폰 하나가 들어있었다.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나누던 일상의 너머에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급히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잠금 화면은 없었다. 곧바로 메시지함으로 들어갔다. 최상단에 고정된 발신자 이름은 대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화면을 내릴수록 내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 계획대로 진행해. 당신 남편은 틈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한 그 명분으로 밀어붙이면 돼. 위자료 문제는 법무팀에 다 얘기해뒀어. 당신은 그저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방치했는지, 얼마나 당신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만 강조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화면 속의 문자들은 마치 내 인생을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다. 그들이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넘어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이혼을 종용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차가웠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거짓으로 가득 찬 지옥의 실체를 마주하고 말았다. 아내의 핸드폰은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그녀가 급하게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불륜이라는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더 깊고 어두운 구렁텅이로 우리 가정을 몰아넣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였다. 익숙한 숫자를 누르자 화면이 밝게 켜졌다. 메신저 앱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대표라는 이름의 대화방이었다. 가장 최근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일반적인 상사와의 업무 대화가 아니었다. 대표, 그 인간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예금, 이번 주 안으로 정리 끝내. 다음 주 투자 설명회 전에 자산이 우리 쪽 페이퍼 컴퍼니로 이동되어 있어야 해. 자네 남편 멍청해서 눈치도 못 챌 거야. 겁먹지 마.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그 자리는 이제 자네 거야. 아내, 이미 작업은 다 끝났어요. 공동 명의로 된 통장 해지했고 집 담보대출도 그 사람 몰래 서류 위조해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가끔은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대표, 죄책감? 사랑은 원래 희생을 동반하는 법이야. 그 무능한 남자한테 기생하는 삶은 이제 지겨워야지.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거야. 내 눈앞의 글자들이 일렁였다. 멍청하다는 말, 무능하다는 낙인. 아내에게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털어먹어야 할 사냥감에 불과했다. 우리 가족의 땀과 눈물로 일궈온 지난 10년의 세월이 저들의 권력 노름과 탐욕 아래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아내는 그저 피해자인 척하며 나를 속이고 있었지만 실상은 나의 모든 자산을 그 추악한 인간의 주머니로 옮기기 위해 나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손에 쥐어진 핸드폰이 마치 뜨거운 숯덩이처럼 느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 나를 짓눌렀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으려다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아내가 나오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쏟아내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왜
나를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밀어넣느냐고 물어보고 싶어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는 아내의 가느다란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다시 핸드폰을 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벽 뒤로 몸을 숨겼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응, 나야. 다 준비됐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에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톤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단호했다. 응, 그 사람 명의는 이제 다 정리됐어. 이제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돼. 그래, 이번 주말이 지나면 완벽하게 자유야. 그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거리로 나앉게 될 거야. 이제 그를 완전히 제거할 준비가 끝났어. 아무 걱정 마.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제거라는 단어가 내 귓가를 후벼 팠다. 내가 알고 있던 아내는 죽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나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기꺼이 악마의 손을 잡은 낯설고 소름 끼치는 포식자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덫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아니, 어떻게 이들의 탐욕을 무너뜨릴지 계획해야 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녀의 가면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내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흐느끼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녀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서는 소리에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주차장 지하의 습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혀들었다.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와 멈췄고 그 안에서 대표가 내렸다. 매끄럽게 정리된 머리칼과 값비싼 향수 냄새가 이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이미 며칠 밤을 지새우며 머릿속으로 수천 번도 더 시뮬레이션했던 그 장면을 현실로 옮기기로 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비겁한 도피일 뿐이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하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멈춰서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 남의 인생을 짓밟는 데 익숙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무미 건조한 눈빛이었다. 그는 나를 한참 동안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방귀를 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이게 누군가? 우리 대리님 남편분 아니신가? 늦은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혹시 스토킹인가?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더니 이런 꼴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군. 그의 말투는 비아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대표님, 제 아내랑 무슨 짓을 벌이고 계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저 불륜뿐만이 아니죠. 당신이 제 아내를 이용해 제 재산을 빼돌리려던 계획, 그리고 그 추악한 금전거래 내역까지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시죠. 아니면 경찰서에서 보게 될 겁니다. 나는 챙겨왔던 증거 자료들을 그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내게 다가오며 나를 몰아세웠다. 증거? 이게 증거라고 생각하나?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보게,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나를 향한 스토킹이자 위협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 인생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아직 실감이 안 나나 보군. 그는 여유롭게 코트깃을 바로잡으며 나를 조롱했다. 자네 아내가 나를 찾아와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나? 남편이라는 사람이 의처증에 걸려서 사사건건 통제하고 집착하고 폭언까지 일삼는다고 말이지. 나는 그저 가련한 부하 직원을 다독여준 것뿐인데 이게 스토킹으로 돌아오다니. 정말 가관이군. 그의 말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가 내뱉는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이 내 아내를 협박해서 돈을 요구한 거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주차장 입구 쪽에서 구두굽 소리가 또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거기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다정했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다 못해 얼어붙은 듯한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를 지나쳐 곧장 대표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나를 향해 혐오스럽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만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려요. 당신은 지금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미친 사람일 뿐이라고요. 대표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결혼을 잘못해서 이런 꼴을 보이게 하네요. 그녀의 말은 비수보다 더 깊게 박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내 존재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었다. 대표는 흡족한 듯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치 승리라도 거둔 듯 나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봤지? 이게 현실이야. 자네가 믿고 싶어하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어.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고 사라져. 아니면 경찰서에서 법적으로 대응해 줄 테니까.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정말 이 모든 게 나의 착각이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알던 아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주차장에서 그 자식의 비열한 미소를 본 이후 내 머릿속은 온통 분노와 의문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 나를 향한 악의, 그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아주 치밀한 설계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서재에 틀어박혀 그가 남긴 흔적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상사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 우리 집안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원수 같은 인간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 우리 아버지의 사업을 가로채고 끝내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았던 장본인이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정체를 숨겨왔던 그는 이제 내 아내를 자신의 복수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된 옛 기사들과 등기부 등본들은 마치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 자식은 아내에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 아버지 시절부터 우리 가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망쳐왔는지에 대해 교묘한 거짓말을 주입했다. 아내는 그 독서를 진실로 믿었고 나를 향한 원망을 키워왔던 것이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내를 향한 배신감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조차 지키지 못하고 적의 놀잇감으로 전락하게 만든 내 무력함이었다. 서재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개인 비서실 서버로 추정되는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했다. 보안은 허술했다. 그 오만한 인간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기에 그 어떤 증거도 완벽하게 폐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우스 커서가 떨리는 손끝에서 길을 잃었다. 수많은 프로젝트 파일과 기밀 문서들 사이에서 나는 프로젝트 R이라고 명명된 폴더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내의 이름인 R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다.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오디오 파일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에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분명 그의 목소리였다. 그 여자는 정말 멍청해. 내가 조금만 다정하게 굴고 네 남편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연기만 좀 해주면 눈물을 흘리며 내 품에 안기지. 그의 비웃음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옆에서 누군가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건 아니시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가 낮게 읊조렸다. 사랑? 웃기지 마. 이건 사랑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그 집안을 끝까지 고통 속에서 짓밟기 위한 가장 완벽한 복수극일 뿐이야. 그 여자는 내 복수를 위한 값싼 장식품일 뿐이라고. 이제 곧 모든 재산이 넘어올 테니 그때가 되면 길바닥에 버려줄 생각이야. 내 인생에서 그 여자는 그저 한때의 오락거리였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아내가 나를 속이고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가며 믿었던 그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고작 그에게는 값싼 장식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강타했다.
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롱이었다.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저 비열한 인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나 역시 더 이상 숨죽이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증거가 담긴 드라이브를 움켜쥐고 서재문을 열었다. 방문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내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이 모든 비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복도로 나갔다. 그가 나에게 씌운 굴레, 그리고 아내의 맹목적인 어리석음을 끝장낼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이제 누구의 거짓말이 더 치명적인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회사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내 등 뒤를 찌르는 듯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경멸 어린 눈빛뿐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사내 게시판과 메신저에는 내가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며 도박빚까지 있다는 허위 사실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 모든 주동자는 당연하게도 그자 김 대표였다. 그는 내가 회사에서 쌓아온 10년의 커리어를 단 하루 만에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면 상황은 더 비참했다. 아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 대표가 세뇌한 대로 나를 가정 파괴범이자 경제적 무능력자로 단정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신뢰는 없었고 오직 나를 파멸시키겠다는 차가운 증오만이 서려 있었다.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추악한 과거가 다 드러났다고. 아내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이혼 소송 서류를 내 눈앞에 던졌다. 서류 안에는 김 대표가 직접 작성해준 듯한 치밀한 재산 분할 청구서가 끼워져 있었다.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은 물론 내가 결혼 전부터 모아왔던 적금과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까지 전부 그녀의 몫으로 돌려놓겠다는 강압적인 내용이었다. 그녀는 김 대표를 구원자로 믿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조종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굳게 믿는 그 눈망울을 보며 나는 비릿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내 아내를 뺏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나의 부모님 댁에도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우시며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냐고 물으셨다. 내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해고 통보는 시간 문제였고 사회적 평판은 이미 바닥이었다. 내가 아무리 사실을 말하려 해도 그들은 이미 김 대표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거짓의 성벽 안에 갇혀 있었다. 너희가 원하는 게 이거였나? 날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서 내 인생을 완전히 짓밟는 것? 나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읊조렸다. 밤마다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그리고 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증거를 수집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힘은 거대했다. 그는 변호사들을 동원해 내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켰다. 법정 공방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가 예견된 싸움처럼 보였다. 아내는 김 대표의 꼭두각시가 되어 매일같이 나를 향한 악담을 쏟아냈다.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은 내 가슴에 수천 개의 칼날을 꽂는 것과 같았다. 소송 첫 공판을 앞둔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 화면에 뜬 이름은 아내였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소송 때문에 또 독설을 퍼부으려는 걸까? 아니면 김 대표가 시켜서 마지막으로 나를 조롱하려는 것일까? 의구심을 품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아내의 울음 섞인 비명과 거친 숨소리였다. 여보, 당신이야? 제발 살려줘. 나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 아무도 없어. 너무 무서워. 그 사람이 김 대표가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낯선 기계음과 문이 잠기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울음.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고 분명 누군가에게 강제로 감금당한 상태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김 대표가 설마 여기까지? 나는 다급히 그녀의 이름을 외쳤지만 전화는 곧바로 끊겨버렸다. 다시 걸어도 신호음만 울릴 뿐 연결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이게 함정일까? 아니면 그녀가 뒤늦게 깨달은 걸까? 하지만 내 아내가 위험하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했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이 으스러지도록 꽉 쥐고 그가 그녀를 가두었을 것이라 짐작되는 곳을 향해 미친 듯이 속도를 올렸다. 이제 뒤는 없다. 모든 진실이 내일 법정이 아니라 오늘 밤 이 도로 위에서 밝혀질 것이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차갑게 식은 손으로 굳게 닫힌 창고의 육중한 철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금속 마찰음이 정적을 깨트렸고 그 끝에는 예상대로 이 지옥의 설계자가 서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다. 구석에 웅크린 채 겁에 질려 있는 아내. 그리고 그녀를 마치 사냥감처럼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대표. 그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드디어 나타났군. 주인공이 늦는 법은 없지. 대표는 여유롭게 와인잔을 돌리며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나는 등 뒤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꽉 쥐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다. 당신이 꾸민 모든 짓, 자금 횡령부터 내 아내를 세뇌해 가정을 파탄낸 수법까지 경찰에 전부 넘겼어. 이제 끝이야.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약속했던 시간이었다. 나는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을 정문으로 유도해 두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나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대표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경찰? 고작 그런 걸로 나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가 비웃음을 터뜨리는 사이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현행범 체포합니다. 모두 멈추십시오. 총성이 아닌 외침이 공간을 메웠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아내에게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상황은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대표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여유롭게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경찰관님, 제가 신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자가 제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제 아내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한 기록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가 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내가 아내와 주고받았던 평범한 일상 메시지들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조작한 문서들이었다. 마치 내가 아내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대표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던 것처럼 보이게끔 완벽하게 위조된 타임라인이었다. 아내는 그 서류를 보더니 마치 무언가 기억이 난 듯 두려운 표정으로 나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이 나를 감시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대표는 경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열하게 속삭였다. 보십시오. 저 자가 제 아내를 납치하고 정신적으로 지배하려 했던 정황입니다. 당장 저놈을 체포하시죠. 경찰관들의 시선이 대표와 나 사이를 오갔다.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대표가 내민 증거물들은 너무나 정교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나조차도 혼란스러울 지경이었다. 경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수갑을 꺼내 나에게 다가왔다. 아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대표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과연 이 거짓의 성벽을 무엇으로 뚫어야 할까? 아니, 애초에 진실이 밝혀지기는 하는 걸까? 내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어두운 창고 안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다.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대표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불과 며칠 전 주차장에서 나를 비웃으며 조롱하던 그 오만방자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신의 완벽했던 복수극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만이 가득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 부를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할 거야. 그는 끝까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내가 그동안 치밀하게 수집해 경찰에 넘긴 횡령, 사기, 그리고 납치 및 협박 증거들은 그가 빠져나갈 틈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그가 순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쑤셔 넣어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지독하게도 나를 갉아먹었던 악몽의 한 축이 드디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는 모든 진실을 깨닫고 주저앉은 아내가 있었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심지어 나를 버리고 선택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장기말처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며 쏟아내던 그 도끼 어린 눈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참담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초라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부축해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이미 철저하게 끊어져 버린 기분이었다. 며칠 뒤 아내는 초라한 행색으로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을 한 그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이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망쳤다고,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매일같이 귀에 대고 세뇌시켰어. 나는 그저 그 사람 말에 홀려서 당신이 너무 미웠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우리 예전처럼 행복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당신 나 사랑하잖아. 응? 아내는 내 바짓가락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 발등을 적셨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절하기 그지없었다. 예전의 나라면, 내가 알던 그 다정한 남편이었다면 저렇게 바닥에 엎드려 비참하게 우는 아내를 당장 끌어안고 다 괜찮다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위로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보여준 소름 끼치는 연기들이 멈추지 않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잦은 야근과 상사의 괴롭힘을 핑계삼아 나를 안심시키고는 대표와 호텔로 향하던 그 가벼운 발걸음, 교묘하게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던 서늘한 눈빛과 말투, 그리고 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서류를 조작하던 그 능숙한 손놀림까지. 거짓말의 달인이었던 그녀가 지금 내 발밑에서 흘리는 이 뜨거운 눈물조차도 어쩌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안락한 둥지로 돌아오기 위한 또 다른 연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독사처럼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산산조각난 신뢰는 그 어떤 기적적인 접착제로도 다시 붙일 수 없었고, 그녀가 내 영혼에 남긴 깊고 잔인한 상처는 내 심장 가장 연약한 곳을 갈기갈기 찢어놓아 이제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숨이 턱턱 막혀왔다.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서랍을 열어 얼마 전 그녀가 당당한 표정으로 내게 내밀었던 이혼 소장을 꺼내들었다. 그녀가 대표와 짜고 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으려 했던 그 종이 뭉치를 꽉 쥔 채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통곡하는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녀의 애절하고 쉰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맴돌았지만 내 마음속에 높게 솟아오른 차가운 벽은 조금도 허물어지지 않았다. 이 소장에 내 도장을 찍고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영원히 끝내는 것이 진정한 해방일까? 아니면 그녀의 처절한 눈물을 한 번 더 믿고 다시 기회를 주는 순간, 전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한 배신의 굴레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손끝에 닿은 빳빳한 종이의 촉감이 유난히 날카롭고 서늘하게 느껴지는 이 밤. 나는 끝내 어떤 대답도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한 채 하염없이 흔들리는 그녀의 정수리만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